3. 독립선언. 형의 구두가게에서 일하면서 몇 달 동안 공부를 하여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다. 나는 학생이 약 300명쯤 되는 기독교계 학교에 들어갔다.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연히도 우리 마을 사람이어서 나를 아껴주셨다. 그래서 매주 선생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 선생님은 나에게 문학도 가르쳐 주었으며 또한 가끔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우리는 종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언제나 이렇게 논평하셨다. 너나 나나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야말로 오늘날 조선을 진정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위대한 교육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인간 해방을 위한 운동이다.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조선인은 모두가 이상주의자인데 이상주의는 역사를 창조한다. 중국인은 너무나 금전에 매달리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국민이 될 수 없다. 결국 중국인은 자기들의 물질주의 때문에 파멸하고 말 것이다. 일본인은 사무라이적 봉건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조선이 이 두 나라를 모두 지도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면 나는 어머니와 누이들 그리고 형수를 생각해 보았다. 언제나 용감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신앙에 대한 보답이라고는 오로지 슬픔뿐이다. 그렇지만 단지 기독교를 믿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한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고 나는 주장했다. 너도 알게 되겠지만 하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기독교는 조선 독립의 모태가 될 것이다. 조선에서는 기독교가 부활의 표상이지 단순한 정신적인 종교기관이 아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역사적인 사건이 정말로 나타났다. 1919년 3월 1일 그날 아침 선생님은 엄숙하고 극적인 모습으로 교단에 올라와서 우리 생애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훌륭한 말로 충만된 연설을 하셨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게 들리는지. 오늘은 우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다. 조선 전역에 걸쳐서 평화적인 시위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집회가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윌슨 대통령과 베르사 이후 강화회의에 참석한 열강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와 하고 함성을 터뜨렸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껑충껑충 뛰어올랐고 손에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주위에 가까이 모여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국민 전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윌슨 대통령은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또한 모든 나라와 모든 인민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다. 대통령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국민이 버티고 서 있다. 일본이 조선을 노예화하는 것을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독립과 민주주의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는 무기를 든다거나 폭력을 써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거부될 수가 없다. 조선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만세 만세! 우리는 만세 삼창을 외쳤다. 정말로 강화회의에서 조선을 도와줄까요? 하고 우리는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다. 세계의 모든 신문이 우리의 대규모 대중시위를 보도할 것이다. 열강들이 베르사유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양심이 눈을 뜰 것이다.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그다지 발언권이 없다. 열강의 국민은 자기네 지도자가 약소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인류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이다. 자, 들어보아라. 1914년 이래 구라파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다. 연합국 병사들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것이다. 자기 자식들이 이처럼 커다란 희생을 치르게 되자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위하여 정의와 자유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나고 있다. 지금 조선은 자유를 위하여 전 세계의 인민들과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모두 형제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독일조차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강화회의의 결정을 준수하고 민족 간의 평등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일본과도 손을 잡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친구를 찾고 있을 뿐이다. 적은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들려주었다. 만일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해서 그의 입장을 강화해 주기만 한다면 윌슨 대통령은 강화회의에서 조선을 편들 것이다. 휴전은 14개 조항의 실현만을 조건으로 수락된 것이다. 제5조에는 식민지 주권에 관하여 식민지 주권의 이해를 관계국의 이해와 동등하게 존중한다고 명백하게 쓰여 있다. 선생님은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선전필라를 한 장 꺼내어 그것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실 선생님은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장려한 문구들을 모조리 외우고 계셨다. 그 희망찼던 시절에 조선의 지식인 중에서 이것을 암기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우리 학생들도 역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전제 권력을 타도하여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주권 문제의 결정은 오로지 관계국 국민들이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 결정을 승인하는 데 기초해야 하며 그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군사 강대국의 물질적 이익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고 윌슨 대통령은 선언하였다. 6주 전에 베르사유에서 강화회의 1차 회담이 있었다. 며칠 전 각국 대표들 앞에서 한 위대한 연설에서 윌슨 대통령은 자신이 얼마나 고수해왔던 입장을 모두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은 각국 정부는 피치자의 승인을 얻어 야만 정부로서 정당한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인민을 재산과 같이 이 나라 주권에서 저 나라 주권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조선 인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조선인의 의지를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울려 퍼지도록 만들자. 우리 조선의 애국적 지도자들은 이 연설 내용을 읽는 즉시 오늘 범국민적인 시위 행진을 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 자, 나와 함께 나가자. 선생님은 우리를 이끌고 거리로 나갔다. 우리는 수천 명의 다른 학생, 시민들과 함께 대우를 이루어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누볐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였다. 나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하루 종일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3월 1일에 끼니를 잊은 조선인은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우리가 행진하고 있을 때 벽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계단에 나와 쉰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내 살아생전에 조선의 독립을 볼 수 있겠구나. 시위를 하는 중에 시내에서는 대중집회가 열렸고 미국 독립선언문을 본 단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다. 나는 새까맣게 깔린 인파를 뚫고 맨 앞줄에 나가 영원한 운명의 계시라도 들어있는 듯이 독립선언문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 듣고 있자니 피가 끓어올랐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자유를 위한 열혈을 땅에 흘릴 것이니란 대목에서 특히 그랬다. 지금 돌이켜보면 세상에 그만큼 강한 이상주의적인 희망도 있었던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된다. 이 독립선언문의 정신은 국제주의적 색채가 강했고 무력 투쟁의 원칙에 반대하여 평화와 각국 공통의 도덕적 가치라는 원칙을 호소하였다. 선언문에서는 중국과 인도에게도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영일 양국 사이에 산동성의 일부를 일본에게 할량한다는 비밀조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중국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나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의식에 눈을 뜨게 된 계기였다. 대중운동의 힘이 내 존재를 뿌리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뛰어다녔고 아무 시위에나 가담하여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이날 밤에는 교집 편집을 도와주었다. 나는 교지에 모든 사람의 입에 올랐으며 나 자신의 영혼에 불을 지른 저 장려한 대목을 열광적으로 쓰고 또 썼다. 내가 거대한 세계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천년왕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몇 주일 후에 전해진 베르사유의 배반 소식을 듣고 받은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한낱 언어 나부랭이를 믿다니 그 당시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소박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던가. 이 며칠 동안 나는 여러 가지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 마치 지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힘의 의미와 무저항의 공허함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순교 정신이 아주 영웅적인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기독교 여신들이 거리에 모여서 찬송가나 민족 독립가를 부르고 이슬을 바치면 일본군들이 그네들을 향하여 발포하는 것을 몇 차례나 목격하였다. 일본군은 대검으로 찌르기도 했다. 많은 부상자들이 후에 병원에서 죽어갔다. 그런데도 여신도들은 도망치지도 않고 조용히 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계속 기도할 뿐이었다. 처음 이런 광경을 보았을 때는 외놈들에게 화가 벌컥 치밀어 올랐지만 곧이어 그렇게도 수동적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서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조바심과 짜증이 나는 것이었다. 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주먹이 근질거렸다. 그러던 중에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다. 기독교인인 어느 조선인 지도자 한 명이 서대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외놈들이 기독교 신자니까 이렇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겠지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다. 많은 여인네들이 찾아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이 여인들은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격분하지 않는 냉정하면서도 고의적인 잔인성을 알게 된 최초의 경험이었다. 그 이튿날 기독교 각파가 일제히 집회를 열고 시위운동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그들은 강화회의에 참석해 있는 윌슨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의 요구에 정당하게 귀를 기울여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찬송가와 그 밖의 다른 노래들을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하였다. 부인네와 소녀들도 모두 합세하였다. 내 생각에는 대략 30만 명쯤 되는 조선의 기독교인이 모조리 참여했던 것 같다. 그 당시 3.1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이룬 조직된 집단이라고는 단지 기독교와 오랜 전통을 가진 천도교 둘밖에 없었다. 천도교는 80년 전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난 직후에 조선에서 일어난 투쟁에 기초하여 창립된 조선인의 정치 종교 단체이다. 이를 지지한 농민은 부패한 봉건왕조에 대항하여 남한 일대를 점거하였었다.
이 종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천도교는 1919년에 대략 2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산하 조직으로 농민동맹과 부인동맹, 청년동맹이 있었다. 천도교는 일본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이었다. 청년동맹과 농민동맹은 혁명적인 세력이었다. 그러나 부인동맹은 혁명성이 훨씬 약했다. 천도교는 모든 신도들에게 3.1 시위운동에 참여하라고 호소하였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마을 저 마을 꼬리를 물고 시위에 참가하였다. 천도교도들 역시 불굴의 결의를 가지고 이전의 국가를 부르면서 대우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였다. 3.1운동은 회를 거듭할수록 사회 하층부로 점점 깊이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지식인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마침내는 가장 외진 곳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과 최하층의 얇은 파리 계층까지도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금강산의 승려들까지도 불교 독립당이란 것을 만들어서 민중 속에 들어가 이 민족운동을 격려하였다. 이들 승려의 토지가 해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승려들은 반일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 승려 중의 상당수는 불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밖에 믿지 않았으며 불교를 해겔의 이상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금강산은 애국적인 이상주의자들의 안전한 덕비처가 되었으며 1919년 이후에는 많은 청년 지식인이 그곳에 가서 연구도 하고 승려들과 대화도 나누었다. 교육받은 조선인이며 의뢰 그렇듯이 나도 해겔과 포이에르 바하를 좋아하였으며 모든 옛 종교와 철학을 연구하였다. 내 인생의 초창기에 이미 나는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는 종교가 단순한 정신적 도락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회 이상주의로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전국에서 도합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재산도 농산일도 일신상의 안전도 애국열을 물결 속에서 모조리 잊어버렸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특이한 운동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봉기 아닌 봉기였고 순교의 자세는 되어 있으나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거부하는 하나의 기독교적인 이상주의적 저항운동이었다. 운동 전반의 구호는 아주 간단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싸우자. 어디서나 평화롭게 라는 말을 주장하였다. 이 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은 조선민족 대표인 33인이라 불리는 집단이었다. 대부분의 지도자는 기독교인이었고 나머지는 천도교도였다.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가 중심적인 대중 지도자였고 반면에 모든 조선 인텔리겐차의 신망을 얻고 있던 최남선이라는 지식인이 사상적 지도자였다. 최남선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였고 33인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매년 3.1운동 기념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다시 읽고 독립운동 이야기와 그 이후의 애국적 테러 활동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사람들은 연설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공을 빌었다. 단지 이날 하루를 위해 경찰은 조선에 있는 모든 시읍을 포위하고 위험 사상 용의자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어느 감옥소에서나 수인들이 모두 독립을 이루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시위를 했다. 이 평화적인 시위운동의 실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그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외놈들은 매우 당황했다. 놈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정도의 운동이 평화리에 진행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격렬함에도 놀랐다. 하지만 놈들은 재빨리 단안을 내렸다. 시위가 일어난 다음 날에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운동이 가라앉은 5월 21일까지 도합 30만 명을 검속하였다. 병원과 학교는 모조리 유치장으로 변했다. 우리 중학교도 임시 유치장으로 사용되었다. 피검자의 3분의 2는 치도군을 당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석방되었다.
나머지 10만 명은 합법적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 약 5천 명이 금고형을 언도받았다. 사형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률상의 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위운동 참가자들이 우리는 단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을 뿐 일본에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공공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므로 조선의 법률로서는 사형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법에 의하면 살인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놈들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대신에 거리에서 학살하였던 것이다. 이 얼마나 뛰어난 일본인 특유의 전문 수법인가. 3월 7일에 나는 가두 시위를 하다가 다른 학생 몇 명과 함께 붙잡혀서 3일 동안 구류를 살았다. 내 놈은 무엇 때문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느냐 하고 순사가 대나무 회초리로 후려서 갈기면서 물었다.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요구했다고 나는 대답하였다. 너 또다시 시위에 가담할 거야? 다시 안 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을 거야. 조선 총독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7개의 법령을 하나하나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혁명을 위해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거나 시위에 참가하거나 선전을 하면 최고 10년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외놈들이 세운 대책 속에는 기독교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었다. 이 탄압 기간 동안에 7천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살해되었다. 매 시간마다 잔악 행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말할 나위 없이 그중 상당수는 과장된 것이었다. 그러나 과장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수원 근처에 있는 3개의 마을이 불탔다. 어떤 마을에서는 외놈들이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가했다. 전주에서도 역시 교회가 놈들의 복수의 표적이 되었다. 이 두 사건으로 사상자가 약 1000명에 달했다. 이 사건을 보고 미국 선교사들이 대단히 분노했다. 조선인에게 옥목사라 불리는 미국인 한 명이 자기 집에 조선 학생 한 명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일본 측은 벌금 1만 원이나 금고 1년 중 퇴기를 요구하였다. 그 미국인은 둘 다 거부하였다. 결국은 벌금을 약간 내는 정도로 석방되었다. 대구 근처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곳에서는 약 2,000명쯤의 농민이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그러자 경찰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우리는 지금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선을 독립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곧 총독부에서 회답이 올 것입니다. 지금 고위 간부들이 회의를 열고 있으니 30분만 기다려 주시오. 그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단순하고 정직한 농민들은 이 말을 믿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일본 군대가 3대의 자동차를 타고 밀어닥쳐서 도망치는 농민들을 30명이나 학살하였다. 특히 교회당이 외놈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교회당은 종교적 독립과 협동의 굳건한 정신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당시 조선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외놈들은 우리 도시에 있던 교회를 모조리 점거하였으며 종교 집회를 금지시켰다. 3.1운동 이전까지는 나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다. 비록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교회가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기구라는 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파멸을 본 이후에는 내 믿음이 깨어져 버렸다. 나는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내가 태어난 토쟁의 세계에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 가지 사실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것은 어느 미국 선교사의 말 때문이었다. 조선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선에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조선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보상이 끝난 다음에 조선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선은 독립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안 됩니다. 왜 조선만이 유일하게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 국가인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것이다. 구라파 전쟁 때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서로 살상하였던 것이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것이다. 단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다. 나는 청년 시절에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고통이 내 몸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내 정치 경력은 3.1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비극에 뒤이어 절망적인 테러운동이 일어났다. 발톱을 숨긴 제국주의. 그러나 이 운동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놈들은 이 운동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이 땅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놈들은 우리 국민에 대해 새로이 중동심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놈들의 보복 행위는 그 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기회만 있으면 새로이 처벌할 구실을 만들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운동이 제국 정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현지의 일본인 총독과 그의 무단 정치에 반대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단순히 칼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문화적 통치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19년 8월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었다. 해군대장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정책을 바꿔 평화적 통치 방침을 세우고 대중운동을 막기 위해 우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방법을 우리는 발톱을 숨긴 제국주의라 부른다. 이제까지 조선인은 총독의 재가가 없으면 공장을 세울 수가 없었다. 사이토 총독은 회사령을 고쳐서 자유로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몇 가지의 시민적 자유와 이름뿐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용했다. 물론 실제로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능한 한 억누르려고 하였다. 이 전술은 폭발점을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 1919년까지는 총독부 기간지를 제외하면 조선어 신문이 단 하나도 없었다. 1910년에 독립신보가 있었지만 폐간되었다. 1919년에 민족자본가를 대변하는 동아일보가 발간되었다. 그 후 동아일보는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여론 형성지가 되었으며 일본 놈들은 이것을 국민 감정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하였다. 1919년 이전에는 조일 양국의 자본가 사이의 협력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은 완충제와 호수아비 관료로 봉건 분자들을 이용하였다. 1919년 이후에는 조선 자본가의 힘이 재인식되어 사이토 총독은 봉건 분자 대신에 우익 자본가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우익을 민족운동에서 멋들어지게 분리시켰다. 3.1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윌슨 대통령이 베르사유에서 모든 민족에게 자격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는 뉴스였지만 반면에 3.1운동 자체는 1907년에 시작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차 축적되어 온 민족운동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이 운동의 가장 커다란 추진력은 반일 저항운동의 활동적인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국경 너머 안주에서의 조선민족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명령한 구한말 병사와 사관들에 의해 지도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되자 조선 군대는 해산되었다. 하루는 약 3,000명의 조선 병사가 서울에 있는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 해산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총을 모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각자 조선 정부로부터 서찰을 한 통씩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일본인 교관이 군대가 이미 해산되었으니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신신당부했다.
사찰마다 10원씩 들어있었다. 병사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 몇몇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였으며 모두 각자 자기의 사찰을 찢어버렸다. 사관 한 명이 자살을 하였다. 외놈들은 재빨리 총을 모아다가 무기고에 넣어버렸다. 그때 무기를 갖지 않은 일부 병사가 무장을 갖춘 외놈과 싸우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병사들은 무기고 문을 때려 부수고 총을 들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외놈 병사들을 300명이나 죽였다. 하지만 싸움은 3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일병들은 1910년에 일본군이 조선을 점령할 때까지 3년 동안이나 외놈에게 대항해 투쟁하였다. 그 사이에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의병들을 지원하였다. 주요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의병의 일부가 만주로 도피하였다. 사령장 이동희는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듬해 멀리 만주로 퇴각하였다. 대략 5,000명쯤 되는 의병이 동만주에서 길림으로 퇴각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군사학교를 만들어 수백 명의 학생들을 훈련시켰다. 봄, 여름, 가을에는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땅을 일구었으며 겨울에는 공부와 훈련에 종사하였다. 1924년까지는 매년 5명, 10명, 20명씩 비밀리에 조선 북부에 들어와서 항일 게릴라전을 벌였다. 조선 독립군 사령부는 길림성 산속에 있었지만 봉천성 내에도 많은 거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와 훈련소도 많이 지었다. 이 몇 년 동안에 약 100만 명의 조선 농민이 만주로 이주해왔다. 그래서 독립군은 이주민들 속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이주민들은 모두 언젠가는 조국을 탈환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독립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바로 그것이 1919년에 즉시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윌슨 대통령 한테서 얻었던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직접 전해진 것이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었을 때 민족주의 지식인은 모조리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들은 미국식 정치를 배웠다. 그런 후에 1919년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때 귀국 학생들을 아메리카 민주주의자라 불렀다. 그들은 중산층 정치 집단을 대변했다. 거의 모두가 교사, 학생, 언론인, 변호사, 의사였다.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대전 동안 전시 수요에 의해 조선의 공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었고 따라서 조선의 부르주아는 자국의 독립을 요구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전세계를 휩쓴 전후 자유주의의 물결에 일본 자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을 위한 어떤 형태의 개혁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인들이 생각했던 데 있다. 북경의 중국인 학생과 교사는 조선에서의 시위운동 소식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3.1운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북경에서 오사운동을 조직했다. 이 운동은 이런 종류의 운동으로서는 중국에서 최초의 것이었다. 북경의 조선인들은 열광적으로 참여하였다. 북경의 조선인 학생과 망명자들은 그곳에서 아주 많은 선전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연극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소규모 시위운동도 하였고 중국인들이 공동행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조선 독립선언문을 인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대목에는 밑줄을 그어서 중국인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우리의 투쟁은 사억 중국 인민의 잠을 깨우고 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인도도 붕괴할 것이다. 이 운동은 범세계적 운동이며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당시 중국은 일본과
강화해의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었다. 일본이 대전 중에 독일로부터 탈취한 산동성의 교주만을 열강들이 일본에 할량하려는 기미가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베르사유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조선인의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위험을 중국인에게 일깨워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조선과 중국을 똑같이 배반한 강화회의에 대해 비슷한 요구와 항의를 하도록 힘을 북돋워 주었다. 두 운동은 성격이 서로 유사하였다. 둘 다 민족주의를 신봉한다는 맹세를 하였다. 둘 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였다. 둘 다 약소민족에 대한 윌슨의 공약에 희망을 걸었다. 둘 다 열강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도움을 구할 목적으로 조직된 시위운동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선에서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일어난 대중운동이었던 반면에 중국에서는 뒤로 갈수록 영향력이 광범위해졌다고는 하나 일반 민중으로부터는 단지 간접 지원밖에 받지 못한 학생만의 폭동과 문화운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극동 여러 나라의 열성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조선 이상으로 일본과 중국, 인도에서 얼마나 커다란 환멸이 일어났던가. 식민지 문제의 해결 방식은 완전히 사람을 능락한 것이었다. 자결권은 오로지 열강들이 자기네 제국을 굳히기 위한 구호였을 뿐이었다. 미국은 국제연맹을 저버렸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에 유리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맹을 이용하였다. 중국과 조선의 청년들은 곧 방향을 바꿔 소련에 희망을 걸게 되었으며 중국은 재차 영국의 분노의 화살을 퍼부었다. 어느 정도 평등의 기초를 이루려던 평화적인 호소에 대해 일본이 비타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자 조선 청년들은 난폭한 개인행동과 테러리즘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상해로 가서 외놈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테러 단체들을 만들었다. 민족주의자와 아메리카 민주주의자는 깨어진 꿈의 조각을 안고 상해에서 독립된 해외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1919년 이래 조선에서는 중대한 대중봉기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은 양봉자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운동은 최후의 투쟁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로 들어갔다. 나 자신의 생애는 이 빛 고인 두 갈래 길을 걸어온 것이다.